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40페이지 무신 정권이 성립하고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0세기, 11세기 때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세 차례 침략을 막아내고 거란, 고려, 송나라의 삼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고 상당히 자주적이었다 했죠. 그리고 12세기 때 여진족에서 했던 금나라한테 머리를 숙였고, 그리고 13세기가 되면 몽골족이 출현하는 이 내용이 오늘 수업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네요. 몽골군이 침략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최우는 무신 집권기 최우의 아버지가 최충원이죠.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이고, 먼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겸 지난 시간에 스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시기 때 대표적인 제일 문벌 귀족이었죠. 인종의 장인이 되었던 아주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경천도를 운동을 일으켰다. 서경. 고려의 수도는 송악, 오늘날 개성이죠. 북한의. 그런데 서경, 묘청이 옮기고자 한 곳이 서경이 오늘날 북한의 평양입니다. 왜 이곳으로 옮기자 하였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통치체제가 안정되면서 문벌이 형성되었고, 문벌이라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문벌은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리를 배출하였고 서로 혼인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키웠던 가문을 말하면 될 겁니다. 고려 초기 때 지배계층은 호족계층이었습니다. 그 호족계층에서 더 한 발짝 나간 상태가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벌귀족은 지난 시간에 과거를 치지 않고 음서락하는 제도, 시험을 치지 않고 간직해 나갈 수 있었고 대대로 토지를 세습할 수 있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특권, 문벌귀족의 특권 선생님이 그때 정리를 해주었죠. 고려의 지배세력 변천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려 지배세력의 변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 지배세력의 변천. 먼저 역시 태조왕건을 위시한 각 지역의 호족 세력이 초기 지배 계층했다 하면 후 삼국 통일 후 점차 가문끼리 연대를 하면서 문벌귀족이 형성됐죠. 이 문벌귀족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오늘 수업에 나올 겁니다. 무신들의 반란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무신들의 시대가 한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오늘 수업에도 나올 몽골족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는데, 몽골에게 좀 굴복을 했죠. 그때부터는 친원 세력, 한마디로 건문세족이라 하는 지배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려 지배세력의 변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려 지배세력의 변천은 일단은 이 내용은 호족에서 문벌귀족, 문벌귀족에서 무신, 건문세족, 오늘 수업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점차 이러한 문벌귀족들이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점차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으로, 왕실의 외척, 한마디로 왕이 자신의 손자이자 일단은 사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좀 그 당시에 혼사가 있었죠. 한마디로 권력의 핵심에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종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차 나이가 들고 인종의 측근 세력들이 동원해서 결국에는 이자겸을 공격하였으나, 그러자 이자겸과 척준경 등이 궁궐을 불태우고 왕위를 넘보았다. 결국에는 이자겸이 1126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렵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금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금은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를 말하겠죠. 여진족이 세웠던 금이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12세기 전반이죠. 이때 그 당시 권력의 최고 실권자였던 이자겸은 머리를 굽혔죠. 고려는 금의 요구를 수락했다. 금나라한테 사대를 취하게 된 겁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에 반대하는 문벌 세력의 협조를 얻어 이자겸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자겸이 난이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자겸 측근의 내부에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났죠. 척준경한테 죽임을 당하였고, 척준경은 조정의 탄핵을 받고 물러나게 됨으로써 이자겸의 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자겸이 몰락한 뒤 금나라에 대해 4대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죠. 칭제건언. 칭제건언이라 하는 것은 왼쪽에 설명되어 있네요. 항제를 칭하고 우리도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자. 고려는 강종 때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했죠. 태조 왕건 때도 독자적 천하관이 등장한다 했죠. 그런데 12세기 때부터 금나라한테 4대를 취하면서 일단은 오랑캐 국가한테 머리를 숙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때 다시 자주 국가를 표방하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한 인물들이 등장했죠. 인종은 윤원이 등 자주적 문벌가 그리고 묘청이라 하는 한 승려 그리고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중용하였습니다. 서경이 오늘날로 치면 평양입니다. 서경 세력은 풍수 도참 사상을 내세워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서경 천도 운동의 핵심 기반이 됐던 이론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이제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되었으니 서경으로 이제 지세가 좋은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이런 풍수지리 사상이 그 당시에 나돌고 있었거든요. 인종도 거기에 서경파에 동의를 했죠. 대화공을 짓고 천도할 뜻을 보였으나 그 당시 개경의 대표적인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이 서경 천도에 반대했습니다. 김부식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고대사를 정리한 삼국사기라 하는 역사서를 저술한 김부식은 그 당시 개경의 제일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죠. 결국 인종이 서경천도를 포기하자 묘청이 결국에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경파와 묘청이라 하는 승려가 손을 잡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을 두었고 서경파와 손을 잡은 거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한 인물은 결국에는 김부식이죠. 서경천도를 지지한 정지산을 제거하고 반란 진압에 나섰고 서경을 함락한 뒤 윤원이 같은 문벌 귀족이었던 나름대로 자주성에 관한 이런 문벌 귀족들을 내쫓게 되었죠.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한 여러 주장 일단은 땅을 보니 음양가가 말하는 대하세라서 궁궐을 세우고 여기로 옮겨지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다.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역시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을 두었겠네요. 그리고 윤은이 같은 이 신하들은 자주적 기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자적 연호를 세우자. 우리 임금을 높이는 정성이 근본한 것이다. 우리도 옛날처럼 다시 항제국을 칭하자. 그런데 김부식은 왜 반대했을까요? 여름에 서경 대하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곳이 길한 땅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역시 서경은 그렇게 길지가 아니라 하는 주장을 하면서 천둥 번개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백성을 사랑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서경은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서경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다 함을 이야기하면서 김부식 같은 개경파 문벌귀족은 서경천도를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1126년 문벌귀족 사이에서의 좀 갈등이 첫 번째 갈등은 이자겸의 난이죠. 1126년. 그리고 이자겸의 난이 끝난 9년 뒤에도 역시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좀 더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1135년에 일어났죠. 요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제 무신정권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무신정권의 수립의 이면에 앞서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후 중앙지배층은 더욱 보수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는 역시 권력을 개경 보수파 문벌 귀족의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겠죠. 그때부터 고려 사회가 문신을 점차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하는 풍토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3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그동안 문신과 무신 간의 차별에 기인해서 35년 뒤에 드디어 폭발하고 말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딱 35년도의 일입니다. 1170년에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1170에서 1270 무신 집권자들의 계승 변천인데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이 시기 때까지는 무신들이 합의기고 중방. 그런데 중방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최씨 집안을 차지하게 되죠. 최씨 집안. 최충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최우. 이때부터 최씨 집안이 남은 무신 정권기를 거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 정치기구였던 교종도강을 비롯해서 정방,
뭐 조정의 인사권을 단행하는 이거는 최후가 만들었던 기구들이죠. 이 무신 집권자와 지배기구, 특히 중방, 초기 무신 집정자들의 합의기구였던 중방과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좀 구별해둬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100년간 무신들의 시대가 가게 되는데, 일단은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죠. 백성을 수탈하고 천민이 봉기한 등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엔 초기 무인 집정자들은 무인들이 강함에 따라서 정해지다가, 근데 최씨 정권이 한 60년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단은 최충원은 사병 조직인 도방, 원래 이 도방은 여기 보이는 경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만들었던 사병 기구인데, 이 기구를 다시 부활화했고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핵심 정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후는 인사를 담당하는 정방하고 초기 무신 집권기 초기 중방은 좀 구별해둬야 된다 했습니다. 이 정방에서는 최후의 자기 집 마당에다 이 정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정의 인사권을 자기 집에서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방을 두어 능력 있는 문신들의 자문을 얻었고, 나름대로 최충원이 집권한 이 최씨 무신 집권기는 정치적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신들의 자문을 참고받고 핵심 정치기구 그리고 사병기구들이 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최씨 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야별초, 훗날 삼별초가 되죠. 정권을 보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 때 역시 무신 정권이 안정될 무렵에서는 이제 13세기 때는 북방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죠. 바로 몽골족이죠. 몽골족. 그리고 고려는 국교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라 했다. 그러나 몽골은 고려에 무리한 공부를 요구했다. 몽골은 자기 나라 사신이 귀국길에 살해당한 것을 빌미로 1231년 이때 최후가 있을 시기 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몽골로 돌아가던 중에 압록강 부근에서 살해당했던 것을 빌미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이때 최후는 강화를 요청하며 몽골군을 처음에 물러나게 하는 듯 하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부터 몽골족과 우리 국내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피비린내 나는 항전을 전개했죠. 처인성, 충주성 전투, 몽골군의 항전. 그렇지만 고려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몽골과의 전투로 인해서 국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이 끈질긴 항쟁으로 인해서 몽골이 점차 항복 조건을 낮춰갔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는데 남았던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잔당 세력이죠. 결국에는 그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은 몽골의 지원을 받아 개경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죠. 1270년 딱 이때가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100년간 지속됐던 이 원종의 개경 한도에 반대하던 이 삼별초 세력들이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마지막으로 항쟁했던 곳이 제주도죠. 여기서 항쟁하다가 결국 고려와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죠. 몽골 애들이 이때 마지막으로 진압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때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의 푸른 초원을 보고 몽골 애들이 상당히 반했다 하죠. 그때부터 몽골의 말을 들여와서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는 몽골 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나오네요. 고려와 몽골의 합의한 강화 조건을 보면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고려의 풍속은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려의 풍속은. 이거는 그만큼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끝까지 수십 년간 항쟁했기 때문에 몽골도 점차 항복 조건을 낮춰줬죠. 그리고 고려의 독립과 풍속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었고, 실제 고려는 원항제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고려왕은 이제 원나라 항제의 사이가 된 거죠. 결국에는 고려인들이 끈질긴 항쟁의 결과가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좀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강화 조건을 맺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려라는 국가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었고,
뭐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항쟁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42페이지에 이제 생각을 키우자 선생님하고 이 내용을 보면 초기에 이 첫 번째 그림은 고려 전기의 정치 운영인데 거란이 우리 요구를 거절했으니 우호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호관계를 끊으면 하가 미칠 것이니 우호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조정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논의는 고려 전기 때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냐 하면 고려 전기에 이때 이 고려 초기 때는 재신과 추신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을 논의하고 나름대로 뭐 고려 때는 기족들 합의기구 뭐 도병마사와 식목도공함이라 하는 기구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여기서는 정책을 토론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국정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려 전기 때의 정치 운영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체계가 뭐 왕은 선을 등에게 따라 사신을 파견 중대 거란의 연호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신 정권 초기의 상황, 이 만화를 잠깐 볼게요. 경들,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렸어. 무신 초기의 집정자들은 계속 바뀌게 됐죠. 이의방부터 해서 이고, 이의방, 뭐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이 시기 때는 실제로 힘센 사람이 집정자가 되던 시기였죠. 나는 이의민과 두경성이 들어오면 그 당당하면 진짜 재상답구나.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려 눕혀서 하고 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손가락이 흔들렸다. 서로 간에 자신의 힘자랑을 하던 시기죠. 이때는 역시 이 무신 집권 초기 때는 나름대로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은 권력 초기 상당히 무신 집권기 초기 권력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의민이 무너지고 들어선 이 최씨 정권을 한번 살펴보면 최씨 정권은 여기서 자료 3번 최씨 정권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여기서 찾아보면 이 내용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씨 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치적 기반은 최씨 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먼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최충원이 설치했던 기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했던 정방이라고 하는 조정의 인사권을 관장하는 기구 그리고 문신들의 자문을 구하는 서방이라고 하는 정치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기반은 최씨 정권은 뭐를 참고하면 되겠죠? 군사적 기반은 경대성이 만들었다 하는 도방을 다시 부활했고 여기 기구에 보면 최우는 날마다 도방과 마별초를 소집했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별초가 훗날 삼별초라고 보면 됩니다. 최씨 집안을 지키는 호위부대의 성격 이러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는 기구와 군사적 기반을 갖추는 기구가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최씨 정권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을 교과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지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